내가 일에 미쳐서 내가 방치됐잖아. 숨이 막혀서 그런 거야. 이게 다 내 탓이라고. 남편이 소파 쿠션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륜을 들키고도 뻔뻔하게 제 탓을 하는 남편 앞에서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돈 3천만 원으로 시작해 150억 원대 기업을 만드는 동안 저는 5만 원짜리 보세 옷만 입었습니다. 그 돈은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월급 1,500만 원을 챙기며 매일 골프장을 다닌 남편에게 연봉 3억을 받으며 주 2회 출근한 시누이에게 제 카드로 풀빌라를 다닌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남편은 제 27살 비서와의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뻔뻔하고 당연하다는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통쾌한 복수를 준비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가정법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최종 확인서에 도장을 찍는 동안 제 손끝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당 조정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법원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이었습니다. 신랑 이름 옆에 나란히 적힌 신부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시동을 건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윤서진. 제 회사에서 2년째 일하던 27살 비서였습니다. 청첩장 안에 첨부된 웨딩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최고급 호텔 버질로드 앞에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부 손에 들린 가방이 눈에 박혔습니다. 제가 거래처 선물용으로 직접 결제했던 1,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정확히 1시간 만에 도착한 청첩장. 날짜를 역산하면 식장 예약과 웨딩 촬영은 최소 3개월 전에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숙려기간 내내 저를 붙잡는 척하던 전 남편 강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응? 나 정말 당신 없으면 죽어. 내일부터는 나 완전히 딴 사람 돼서 당신 발 닦아주고 살게. 제발 도장 찍지 마라, 그 말을 하면서도 이미 결혼식 날짜를 잡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운전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1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단돈 3천만 원을 들고 반지하 사무실에서 창업했을 때 강준혁은 골프 레슨을 받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거래처 메일을 쓰고 아침 7시에 공장으로 출근하고 밤 11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10년간 반복하는 동안 회사는 연 매출 15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 옷장에는 5만 원짜리 보세 옷만 걸려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제 회사에 이름만 올린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출근은 주 1회, 하는 일은 제로. 그런데 매월 통장에 꽂히는 급여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매일 골프장을 전전하며 제 비서와 호텔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박정수는 제 신용카드로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를 긁어댔습니다. 지인들과 제주도 풀빌라를 전전하면서도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유, 말도 마요. 우리 아들이 워낙 사업수완이 귀신 같잖아. 우리 아들 덕분에 며느리가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하고 산다니까. 다 우리 준혁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뭐. 시누이 강수빈은 더했습니다. 제 회사 영업이사로 낙하산 취업을 해놓고
주 2회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연봉은 3억 원. 법인카드로 매달 800만 원씩 피부과와 백화점을 긁어대며 사모님 행세를 했습니다. 옳게. 나 이번에 백화점 가서 가방 하나 결제했어. 아, 영업이사 품위 유지비 알지? 내 얼굴이 곧 우리 회사 얼굴인데 이런 건 올케가 군말 없이 팍팍 밀어줘야지. 안 그래? 저는 이 모든 걸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제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불륜의 증거는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법인 차량의 하이패스 결제 내역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한 겁니다. 강준혁의 차량이 매주 같은 시간, 같은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 조수석에 윤서진이 앉아 있었고 차량은 매번 같은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강준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에 미쳐서 나를 완전히 방치했잖아. 집에 오면 돈 자랑, 회사 자랑. 내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있었겠냐고. 이거 다 내 탓이야. 내가 나를 밖으로 돌게 만든 거라고. 강준혁이 소파 쿠션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 천지에 남편이 옆에 있는데 거래처 전화부터 받는 여자가 어딨어? 내가 나한테 마누라 노릇을 제대로 한 적이나 있어? 돈 몇 푼 벌어다 준다고 유세 떨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박정순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의 외도를 알고도 윤서진을 집으로 불러 최고급 한우를 대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서진아. 고기 좀 더 먹어라. 우리 준혁이 외로운 마음 달래주느라 고생이 많지? 며느리라는 애가 워낙 밖으로만 돌고 바쁜 척을 해대니 우리 아들 마음 붙일 곳이 어디 있었겠니? 내가 옆에서 살뜰하게 챙겨줘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박정순이 윤서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눈까지 찡그려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거실 현관 앞에서 목격한 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시 주차장. 저는 스마트폰 화면 위에 청첩장 날짜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3주 뒤 호텔 그랜드 볼룸. 하객 500명. 강준혁이 제 돈으로 차린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청첩장을 캡처한 뒤 스마트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맨 윗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체 목록. 강준혁 월급 1,500만 원. 박정순 신용카드 월 500만 원. 강수빈 연봉 3억, 법인카드 월 800만 원. 제 자본으로 누리던 그들의 모든 경제적 기반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제 손끝은 아까 이혼 도장을 찍을 때처럼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닫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울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법원에서 받아온 이혼 확인서를 서랍에 넣고 의자에 앉자마자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수빈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방금 뜯은 듯한 명품 쇼핑백을, 다른 손에는 새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법인카드 영수증이 쇼핑백 안에서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언니, 이혼 수고했어. 강수빈이 제 책상 맞은편 소파에 털썩 앉으며 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나 연봉이랑 카드 한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 맞지? 저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강수빈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혼 서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찾아와서 할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수빈 씨,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랑 회사 일은 별개잖아요. 아, 별개. 그렇지.
별개여야지. 강수빈이 가방 지퍼를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3장짜리 문서였습니다. 맨 위에 가족 합의서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고 아래쪽에 강준혁의 서명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작성한 거야. 읽어봐. 저는 서류를 받아 첫 장을 넘겼습니다. 회사 지분 50%를 강준혁에게 양도할 것. 시어머니 박정순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할 것. 강수빈의 영업이사직과 현행 급여 체계를 영구 보장할 것. 이게 뭡니까? 뭐긴 뭐야? 합의 조건이지. 강수빈이 다리를 꼬며 손톱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빠가 바지 사장이었어도 이름은 올라가 있었잖아. 10년이면 지분 절반 정도는 가져갈 자격 있지 않아?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으려고 무릎 위에 양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때 집무실 밖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시어머니 박정순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교회 지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 3명이 줄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박정순이 제 책상 앞에 서서 핸드백을 양손으로 움켜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한 건 내 드센 성격 때문이야. 남편한테 잘했으면 이 지경이 됐겠어? 뒤에 선 교회 지인 중 한 명이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박정순이 그 반응에 힘을 얻은 듯 목소리를 한 톤 올렸습니다. 준혁이가 새 출발하는데 어머니로서 할 말은 해야겠다. 신혼여행 경비 내가 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내가 아들을 그 꼴로 만들어 놓고 신혼여행비 하나 못 내? 서진이는 준혁이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준 착한 아이야.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 박정순의 목소리가 집무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뒤에 선 교회 지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책상 아래로 오른손을 내려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빨간 녹음 표시가 켜진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신혼여행 어디로 가시는데요? 몰디브. 올인클루시브로. 서진이가 그 정도는 받아야지 고생했으니까. 박정순이 핸드백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리조트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1인당 800만 원, 2인 기준 1,600만 원. 예약자 이름은 강준혁으로 되어 있었고 결제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결제만 해주면 돼. 그 순간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강준혁이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강준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집무실에 퍼졌습니다. 펜트하우스 있잖아. 서진이랑 신혼살림 차려야 하니까 내가 이달 말까지 짐 빼.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거기 있을 이유 없잖아. 그 집은 내 명의야. 명의가 뭐가 중요해. 내가 10년을 거기서 살았어. 도의적으로 생각해봐. 강준혁의 말이 끝나기 전에 강수빈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언니. 오빠가 10년 살았으면 그 집 오빠 집이지. 깔끔하게 넘겨줘. 그리고 합의서 사인도 오늘 중으로 해줘. 나도 바빠. 저는 스마트폰 화면에 녹음 시간이 흘러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7분 42초. 박정순이 교회 지인들을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봐, 내가 말한 대로지. 저런 성격이니까 아들이 바람을 피우지. 교회 지인 한 명이 혀를 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에고, 사모님 고생이 많으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합의서와 리조트 예약서를 가지런히 모아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순과 강수빈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신혼여행 경비, 펜트하우스, 합의서 내용 전부 검토해서 연락드릴게요. 박정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강수빈이 새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시 언니는 말이 통해. 세 사람이 집무실을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교회 지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이어지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녹음을 정지하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12분 38초. 박정순이 직접 불륜을 인정하고 옹호한 발언, 강수빈이 회사 자금을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한 발언, 강준혁이 제명의 부동산을 내놓으라고 통보한 발언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연락처를 스크롤해 내렸습니다. 업계에서 독종으로 소문난 기업 전문 변호사 사무실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로 자금 추적 전문 회계사 사무소 번호도 보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먼저 눌렀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팀이 합류한 건 그로부터 3일 뒤였습니다. 저는 회사 건물에서 2블록 떨어진 소형 오피스를 하나 임대해 비밀 작업실로 꾸렸습니다. 회계사 팀장 오진태가 노트북 세대를 펼쳐놓고 지난 10년치 재무제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회사 안에서 10년간 돈잔치를 벌인 겁니다. 빠져나간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변호사 최정민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영업이사 강수빈 명의 결제 내역 보이시죠? 매월 법인카드로 800만 원씩 피부과 백화점을 긁었는데 전부 업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오진태가 키보드를 두드려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사내 전자결제 시스템의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강수빈 이사가 승인한 마케팅 계약서들입니다. 한 건당 금액이 전부 2,900만 원이에요. 2,900만 원이요? 네. 대표이사 결제가 필요한 기준이 건당 3천만 원입니다. 그 바로 아래로 맞춘 거예요. 영업이사 단독 정결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노린 겁니다. 오진태가 화면을 스크롤하자 같은 금액의 계약서가 줄줄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총 20건. 합산하면 5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입금받은 업체가 전부 같은 곳이에요. 어떤 업체요? 한성마케팅이라는 곳인데 실체가 없습니다. 사무실 주소로 가보면 빈 건물이에요. 대표자 명의는 강수빈 이사의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남성입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최정민 변호사가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강수빈 이사의 법인카드 내역 중에 이상한 게 더 있습니다. 거래처 명절 선물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금괴와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였어요. 금괴요? 네. 수천만 원어치입니다. 매입 직후에 전부 현금으로 바꿨어요. 백화점 상품권도 마찬가지고요. 황금 경로를 추적해보면 전부 개인 소비로 빠집니다. 오진태가 영수증 사본 묶음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결제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강수빈 이사가 내연남과 함께 쓴 것으로 보이는 결제건이 수십 건이에요. 저는 영수증 묶음을 한 장씩 넘기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강수빈이 주 2회 출근한다던 바로 그 요일들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최정민 변호사가 볼펜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것만으로도 강수빈 이사는 끝납니다. 그런데 더 큰 건이 남았어요. 강준혁 씨 쪽을 아직 다 못 봤습니다. 강준혁 쪽은 어디까지 나왔어요? 오진태가 모니터를 전환했습니다. 강준혁 씨가 영업 접대비 명목으로 청구한 골프장, 유흥업소 결제 대금이 연간 수억 원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실제 접대에 쓰인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간 거요? 비서 윤서진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두세 단계를 거쳐서 돈을 돌렸는데 추적해보면 결국 윤서진의 통장으로 모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증거는 확실합니까? 전산 기록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지울 생각조차 안 했어요. 안 들킬 거라고 확신한 거죠. 최정민 변호사가 의자를 당기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확보된 것만으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시간을 두는 게 낫겠어요. 이유가 뭐요? 지금 바로 치면 강준혁 씨 쪽은 접대비 부풀리기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걸 잡으려면 저쪽이 더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분 양도와 펜트하우스 이전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주세요. 저쪽이 안심하면 더 대담하게 움직일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 작업실 창 너머로 제 회사 건물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수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분 분할 서류 준비 중입니다. 다음 주까지 마무리할게요. 강수빈의 답장은 1분 만에 왔습니다. 역시 언니. 깔끔하네. 그리고 어머니 펜트하우스 도어록 비번은 그대로 두는 거지? 네, 그대로 두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문 너머 회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수빈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진태 회계사의 암호화 서버에는 매일 밤 새로운 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쪼개기 결제 기록, 유령 회사 송금 내역, 금괴 매입 영수증,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명세.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척하며 강준혁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장 아래 카펫을 들추자 바닥에 박힌 소형 금고가 나왔습니다. 비밀번호는 강준혁의 생일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번호. 금고 안에는 검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강준혁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업체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청업체들로부터 받은 뒷돈의 금액, 날짜, 전달 방법이 한 줄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소형 스캐너를 꺼냈습니다. 한 장씩 촬영하며 넘길 때마다 손끝에 강준혁의 볼펜 자국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촬영을 마친 뒤 수첩을 원래대로 금고에 넣고 카펫을 덮었습니다. 스캔 파일을 최정민 변호사에게 전송하자 3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대표님, 이거면 됩니다. 단순 횡령이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로 갑니다. 저는 서재 문을 닫고 펜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강준혁의 이중장부를 확보한 다음 날 밤, 저는 서울 외곽의 프라이빗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업계 1위 경쟁사 대표 한도윤이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5년 전 강준혁에게 크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제 회사 명함을 들고 돌아다니며 한도윤의 핵심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뒷돈을 뿌렸고 계약 3건을 한꺼번에 가로챈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도윤은 수십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지만 증거를 잡지 못해 이를 갈며 넘어가야 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한 대표님. 서연 대표님이 먼저 연락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한도윤이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한 대표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강준혁이 제 회사 알짜 거래처를 빼돌려서
유령 회사를 세웠습니다. 비서 윤서진 명의로요. 한도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윤서진이면 그 비서 맞습니까? 네. 강준혁과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 유령 회사를 통해 제 거래처 물량을 가로채려는 중입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서 유령 회사의 등기부등본과 거래처, 계약서, 사본을 꺼내 한도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한도윤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년 전이랑 똑같은 수법이군요. 한 대표님,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강준혁이 빼돌린 거래처 물량을 한 대표님 쪽으로 전량 넘기겠습니다. 대신 한 대표님의 법무팀을 저희 변호사팀과 합류시켜 주십시오. 한도윤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면 강준혁의 유령 회사는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려고 합니다. 한도윤이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서연 대표님, 저도 5년을 기다렸습니다. 법무팀 전원 투입하겠습니다. 한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동맹이 성사된 다음 날부터 양쪽 법무팀이 합류해 고소장 작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정민 변호사가 수집한 횡령 증거와 한도윤 쪽 법무팀의 소송 경험이 합쳐지자 고소장의 밀도는 하루가 다르게 촘촘해졌습니다. 그리고 한도윤이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서연 대표님, 강준혁의 탐욕을 이용합시다. 수백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 프로젝트 정보를 흘리면 반드시 물 겁니다. 가짜 정보를 흘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강준혁은 큰돈 앞에서 판단력이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5년 전에 확인했어요. 한도윤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를 통해 흘린 가짜 프로젝트 정보에 강준혁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강준혁은 유령회사 통장에 모아둔 횡령 자금 전액을 가짜 입찰 보증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제 회사 내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저를 믿고 따라준 핵심 인력들과 기술 특허, 알짜 자산들을 신설 자회사로 이전시켰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최정민 변호사가 직접 검토했습니다. 본사에 남은 건 강수빈이 만들어낸 수억 원의 허위 계약서 부채와 강준혁이 빼돌린 뒤 남긴 빈거래처 목록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사설 탐정이 보내온 사진 한 묶음이 도착했습니다. 강준혁과 윤서진 그리고 시어머니 박정순이 최고급 식당을 통째로 빌려 식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코스 요리가 가득했고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결제는 제 법인카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최정민 변호사에게 전달한 뒤 강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펜트하우스 명의 이전 서류 준비 중이야. 결혼식 날짜만 조금 미뤄줄 수 있어? 서류 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강준혁의 답장은 10분 뒤에 왔습니다. 날짜는 못 미뤄. 식장이랑 계약 끝났어. 대신 결혼식 당일 아침에 서류 넘겨줘. 로비에서 만나자.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해체 목록 아래에 새로운 줄을 추가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호텔 로비. 최정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강준혁이 결혼식 날 아침에 만나자고 합니다. 서류를 넘겨달라고요. 잘 됐습니다. 그날 전부 끝냅시다. 해고 통지서, 손해배상 청구서, 형사 고소장 전부 그날에 맞춰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수빈 쪽은요? 신우이 쪽은 쪼개기 횡령 5억 원과 법인카드 불법 현금화 건으로 해고와 동시에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강준혁 씨는 50억 원대 배임으로 고소장 접수합니다. 저는 통화를 끝내고
한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대표님,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강준혁의 유령 회사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 대표님 쪽 공급망을 통해 납품을 끊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한도윤이 짧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손을 써놨습니다. 내일부터 강준혁의 유령 회사로 들어가는 원자재는 한 톨도 없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5만 원짜리 보세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닫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디자이너 정장을 결제하는 동안 매장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입고 갈 겁니다. 저는 탈의실 거울 앞에서 정장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해 보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후 1시 5성급 호텔 정문을 지나 웨딩홀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꽃장식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류 가방을 오른손에 단단히 쥔 채 하객 접수대 옆을 지나쳤습니다. 5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버질로드 끝 단상에는 주례가 성경책을 펼치고 서 있었고 대형 LED 스크린에는 두 사람의 셀프 웨딩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 뒤쪽 맨 마지막 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맨 앞줄에 강수빈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산 듯한 명품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옆자리 하객과 입을 가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박정순이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들의 인사를 받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홀 뒤쪽 대문이 열리고 강준혁이 턱시도를 입은 채 버질로드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옆에 윤서진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강준혁의 팔짱을 끼고 걸어 나왔습니다. 윤서진의 왼손에는 제가 거래처 선물용으로 결제했던 1200만 원짜리 가방 대신 부케가 들려 있었지만 손목에 찬 시계는 제법인 카드로 긁은 800만 원짜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버질로드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지금 3초 뒤 대형 LED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셀프 웨딩 영상이 사라지고 강준혁에 잡힐 이중장부가 고화질로 스크린 가득 펼쳐졌습니다. 하청업체 이름, 뒷돈 금액, 전달 날짜가 강준혁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페이지가 한 장씩 넘어갔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강수빈의 사내 전자결제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2,900만 원짜리 허위 마케팅 계약서 20건이 일렬로 나열되었고 입금받은 유령회사의 통장 내역이 그 옆에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하객들의 고개가 일제히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강수빈이 법인카드로 금괴를 매입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매입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로 불법 현금화된 경로가 도표로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버질로드 위에서 강준혁의 발이 멈췄습니다. 윤서진이 강준혁의 팔을 잡아당기며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새로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이 그 애는 어리고 쓸모있는 장난감이야. 준혁이가 심심하지 않게 갖고 노는 거지. 며느리한테는 돈만 뽑아내면 되고. 박정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녹음해둔 파일 중에서 따로 편집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였습니다. 500명의 하객석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윤서진의 부케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통로를 걸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례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고 저는 주례의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객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주십시오.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자료는 신랑 강준혁 씨와 신랑 측 가족이 제 회사에서 불법으로 빼돌린 횡령 증거입니다. 이 결혼식 대관 비용, 신랑의 턱시도, 신부의 드레스, 전부 제 회사 돈으로 결제됐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맨 앞줄에서 강수빈의 얼굴이 시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강수빈 앞에 섰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내 강수빈의 무릎 위 명품 가방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강수빈 씨, 첫 번째는 해고 통지서입니다. 두 번째는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출석 요구서예요. 강수빈이 봉투를 내려다보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버질로드 위에 선 강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준혁의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내 강준혁의 턱 아래로 들이밀었습니다. 50억 원 손해배상 청구서와 업무상 배임 고소장이야. 잘 읽어봐. 강준혁이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하객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강준혁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 버질로드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강준혁이 바닥에 앉은 채 저를 올려다봤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서 박정순이 벌떡 일어나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인연이 미쳤어. 아들 결혼식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박정순이 두 팔을 휘두르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홀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2명이 즉시 뛰어와 박정순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박정순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던 펜트하우스 도어록 비밀번호 10분 전에 바꿨습니다. 박정순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그때 하객석 중간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윤서진의 부모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버질로드로 걸어 나왔습니다. 윤서진의 아버지가 딸의 팔을 움켜잡았고 어머니가 윤서진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윤서진의 어머니가 이를 악물며 딸의 면사포를 벗겨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윤서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끌려나갔고 드레스 자락이 버질로드 위에 질질 끌렸습니다. 서약 한 줄 읽지 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뛰어와 홀을 통제하려 했고 바닥에 주저앉은 강준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등 뒤에 두고 웨딩홀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호텔 정문을 나서자 4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류 가방이 아까보다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 구한 오피스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아둔 스마트폰 화면이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50통, 전부 박정순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번 쓱 훑어보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리는 동안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5,000번째 전화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정순의 오열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카드가 안 돼. 집에도 못 들어가.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누구신데 무슨 일이시죠?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연아? 나야, 어머니야. 죄송한데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박정순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커피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로 출근한 최정민 변호사가 노트북을 펼치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대표님,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최정민 변호사가 포털 사이트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역 맘카페 게시판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 기업 대표, 재산 독식하려고 증거 조작, 시댁 식구 쫓아낸 패륜녀의 실체, 글 아래에는 제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고 재산을 빼앗았다는 거짓 사연이 장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고 공유 횟수가 시간마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강수빈 이사와 박정순 씨가 동시에 올린 겁니다. 여러 아이디를 돌려쓰면서 퍼뜨리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댓글을 읽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악마라고 패륜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응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이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최정민 변호사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경제 매체에 기사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성 기업인 이서연 경쟁사 대표와 불륜. 남편을 희생양으로 만든 충격 내막. 기사에는 제가 한도윤과 내연 관계이며 이를 숨기기 위해 무고한 남편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강준혁이 한 말이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강준혁 씨가 기자를 매수한 겁니다. 기사료를 주고 써달라고 한 정황을 지금 추적 중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3초 뒤 눈을 떴습니다. 은행 쪽은 어떻습니까? 최정민 변호사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거래 은행 두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업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한다는 통보입니다. 기사 때문에 평판이 문제라고요. 그때 제 스마트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핵심 부품 하청업체 대표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서연 대표님, 현금 결제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내일부터 납품 중단하겠습니다. 기사 보고 저희도 불안합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에 확성기를 든 남자 대여섯 명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험악했습니다. 이서연 나와. 주주들 돈을 먹고 도망칠 셈이야. 사기꾼 이서연. 당장 돈 내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남자들은 경비원을 밀치고 로비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3층 집무실 창문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최정민 변호사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강준혁 씨가 보낸 겁니다. 저 사람들 전부 사기 피해자로 위장한 용역입니다. 그날 밤 강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소 취하해. 그리고 위자료 10억 입금해. 안 그러면 내 사생활 사진 조작해서 뿌린다. 어떤 사진인지는 상상에 맡길게.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 최정민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 임원 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짜 기사와 로비 소동에 겁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에 최정민 변호사와 한도윤이 모였습니다. 한도윤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대표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강준혁이 이 공작의 마지막 비자금까지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용역비, 기자, 매수비, 맘카페 여론 조작비. 지금 저쪽 통장은 바닥입니다. 최정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협박 문자까지 보냈으니 강요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가짜 기사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가능하고요. 저쪽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끝냅시다. 한도윤이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자회견 준비는 제가 맡겠습니다. 방송사와 경제지 전부 부르겠습니다. 최정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경찰과 국세청에 제출할 자료도 월요일 아침에 맞춰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기자회견과 압수수색이 동시에 터지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전가옥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흐린 밤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본사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방송사 카메라 12대가 단상을 향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경제지 기자들이 앞줄 좌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300만 원짜리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난주 인터넷에 유포된 기사와 루머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대강당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강수빈의 사내 전자결제 접속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2,900만 원짜리 허위 마케팅 계약서 20건이 날짜 순으로 나열되었고 각 건마다 입금된 유령 회사의 통장 내역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영업이사 강수빈이 대표이사 결제를 피하기 위해 한 건당 3천만 원 미만으로 쪽에서 승인한 허위 계약서입니다. 총 20건, 합산 금액 5억 8천만 원 전액이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로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으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올라왔습니다. 금괴 매입 영수증과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내역이 날짜와 금액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수빈 전 이사는 거래처 선물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수천만 원어치의 금괴와 상품권을 사들인 뒤인 전량 현금으로 바꿔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결제 영수증이 그 증거입니다. 세 번째 화면에 강준혁에 잡힐 이중 장부가 고화질로 떠올랐습니다. 기자석 앞줄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 남편 강준혁이 하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받은 뒷돈을 직접 기록한 장부입니다. 업체명, 금액, 날짜가 본인 필체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강준혁이 보낸 협박 문자 캡처 화면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준혁이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고소를 취하하고 10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조작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강준혁이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 추징 예상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 돈으로 자기 세금을 메우려 한 겁니다. 대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경쟁사 대표와의 불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해당 기사는 강준혁이 기자를 매수해 작성한 허위 기사입니다. 매수 정황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고 해당 기자와 강준혁 모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나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보신 자료 전체를 오늘 아침 경찰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자 한 명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속보 알림이었습니다. 기자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옆 기자의 어깨를 쳤습니다. 지금 강준혁 유령회사 사무실이랑 강수빈 자택에 압수수색 들어갔대.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그 소란을 내려다보며 입을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로 한도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양복상의 단추를 채우며
마이크 앞에 선 한도윤이 기자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희 한도그룹은 이서연 대표의 신설 자회사와 수백억 원 규모의 독점 장기 파트너십을 공식 체결합니다. 기자석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습니다. 세부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배포하겠습니다. 이서연 대표는 제가 업계에서 만난 가장 정직한 기업인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정입니다. 한도윤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한도윤과 제가 나란히 서서 파트너십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생중계로 나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 뒤 최정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강수빈의 내연남이 자진 출두했습니다. 벌써요. 압수수색이 들어가자마자 겁에 질려서 경찰서로 달려갔답니다. 선처를 받으려고 강수빈과의 통화 녹취록을 전부 넘겼어요. 횡령 지시, 맘카페, 루머 유포 지시가 다 담겨 있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집무실 창 너머를 내다봤습니다. 하청업체 대표 2명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납품 정상 진행하겠습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기사회견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거래 은행 담당자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한도그룹과의 파트너십 소식 확인했습니다. 대출 연장건 재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문자들을 하나씩 읽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강준혁과 윤서진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서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다 시킨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윤서진이 강준혁의 양복 소매를 움켜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다 해준다며. 내가 책임진다며. 강준혁이 윤서진의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유령회사 대표잖아. 경찰 2명이 두 사람을 양쪽으로 떼어놓으며 조사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뉴스에는 박정순이 나왔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강제로 퇴거당한 박정순이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자 박정순이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서 로비에 설치된 TV에서 아들과 딸의 구속영장 청구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 그 화면을 올려다보던 박정순이 두 눈을 뒤집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오피스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스마트폰에 최정민 변호사의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완료. 내일 영장 심사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강준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5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함께 내려졌고 강준혁은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뭐라고 속삭였지만 강준혁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입니다. 강수빈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횡령한 금액 전액을 토해내라는 판결이 붙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강수빈이 방청석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연남이 다 시킨 거라고. 나는 몰랐어.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강수빈의 입이 닫혔습니다. 법정 경위가 강수빈의 팔을 잡고 퇴정시켰고 강수빈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훑었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쳐주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의 소식은 최정민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윤서진 씨는 강준혁의 유령 회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전부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거기에 연대 보증까지 서 있었어요. 파산 신청은요? 기각됐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인정돼서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웨딩 촬영을 하던 27살 비서는 식당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통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돌았습니다. 박정수는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뒤 아들 명의의 아파트로 옮겼지만 그 아파트도 압류되면서 다시 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최정민 변호사가 조사하니 박정수는 월세 20만 원짜리 고시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박정순 씨가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생충들을 떼어낸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수빈이 빼돌리던 매달 수천만 원의 누수가 사라지자 그 돈이 고스란히 연구개발과 직원 복지로 돌아갔습니다. 한도윤의 한도그룹과 체결한 독점 파트너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규 거래처가 줄줄이 붙었습니다. 자회사로 옮긴 핵심 인력들이 밤낮 없이 뛰어준 덕분에 회사는 창업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회사 안에 법률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내 변호사 2명을 전담 배치하고 운영비 전액을 제 개인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거나 가정에서 폭력을 겪는 여성 직원이 있으면 법률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전부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한 여직원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도 말 못하고
혼자 참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직원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10년간 혼자 참았던 그 시간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올해의 중소기업인 상 시상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초청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상식 당일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5만 원짜리 보세옷 몇 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들을 꺼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맞춤 수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 몸에 맞춰 재단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소매 끝을 잡아당기고 깃을 바로잡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1년 전 호텔 웨딩홀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그날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시상식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 수상자 명단이 떠올랐을 때 제 이름 옆에 붙은 수식어를 읽었습니다. 자수성가 혁신 기업인 이서연. 누군가의 며느리도 바지 사장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트로피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금속의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합작법인 출범식을 겸한 자리였습니다. 입구에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고 그 뒤에 한도윤이 양복 주머니에 한 손을 넣은 채 서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연 대표님. 한도윤이 웨이터가 건넨 샴페인 잔 2개 중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한 대표님 도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도움이 아닙니다. 저도 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으니까요. 한도윤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잔을 들어 올려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연회장에 퍼졌습니다. 한도윤이 잔을 내리며 저를 봤습니다. 단순히 사업 파트너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선 안에 지난 1년간 흔들리지 않고 함께 싸워온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연회장 끝 대형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유리창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촘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로 도로 위 자동차 불빛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저는 가족의 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제 돈을, 제 시간을, 제 자존심을 전부 갖다 바치고도 남은 건 5만 원짜리 보세 옷뿐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에 입술을 대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트로피를 넣은 가방이 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가 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연 씨의 외로운 싸움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이서연은 10년을 참았습니다. 5만 원짜리 보세 옷을 입으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남편의 골프비도, 시어머니의 풀빌라 여행도, 시누이의 백화점 쇼핑도 전부 이서연의 손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모욕, 그리고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날아온 청첩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눈물이 아니라 증거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기생충들을 도려냈습니다. 가족이니까 해줬고, 남편이니까 눈 감아줬고, 어른이니까 참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달라고 손을 벌렸고 나중에는 가진 것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서연이 수첩에 적은 해체 목록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목록이었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퍼주고 또 퍼주면서도 당연하다는 소리만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서연의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